타이타닉호는 1912년 4월 10일 영국 사우스햄튼에서 첫 항해를 시작하였습니다. 이 여객선은 거대한 크기와 완벽한 안전시설로 유명하였으며 흔히 침몰하지 않는 선박기라는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그러나 타이타닉호는 1912년 4월 14일 밤 대서양 중앙에서 빙산과 충돌하면서 침몰하게 됩니다. 당시 타이타닉호에는 200여 명의 승객과 승무원이 탑승하였으나 이 중 약 500명이 사망하였습니다. 타이타닉호 침몰 사건은 1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미스테리를 남기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미스테리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빙산 충돌 시간 타이타닉호가 빙산과 충돌한 시간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타이타닉호가 충돌한 시간을 더 일찍이 설정하고 있습니다. 타이타닉호가 빙산과 충돌한 시간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보고서는 1912년 4월 15일 오전 2시 20분경에 충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연구자들은 이 시간을 더 일찍이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들 연구자들은 타이타닉호가 충돌하기 전에 이미 빙산과의 가까운 거리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타이타닉호의 경보 시스템이 충돌 직전에 경보를 울렸다는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연구자들은 타이타닉호가 빙산과 충돌하기 전에 이미 경고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존재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경보가 울리기 전에 충돌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타이타닉호가 이전에 빙산과 충돌한 후에도 빙산으로부터 충돌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이타닉호가 빙산과 충돌한 시간에 대해서는 여전히 확실한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으며 연구자들은 계속해서 이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구명보트 부족 타이타닉호에는 구명보트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구명보트의 수는 승객과 승무원의 수를 고려하지 않은 채 법적 규제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타이타닉호에는 구명보트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구명보트의 수가 승객과 승무원의 수를 고려하지 않은 채 법적 규제에 따라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국제해사 조약은 승객과 승무원의 수를 고려하지 않은 최소한의 구명보트 수를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타이타닉호에는 20개의 구명보트와 4개의 구명카약이 비치되어 있었는데 이는 전체 승객과 승무원 수를 고려할 때 필요한 양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이는 당시의 사회적 문제와 재반 사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타이타닉호는 당시 선박산업에서 최고의 기술력을 갖춘 대형 선박으로 인간의 오만과 과도한 자신감으로 인해 안전을 무시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또한 당시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박이 침몰할 가능성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구명보트의 수를 늘리는 것이 비용적인 부담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타이타닉호의 침몰 사고를 계기로 국제해사 조약은 승객과 승무원의 수를 고려한 구명보트 수를 규정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선박 안전 규정은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부유한 승객의 우선 구조 타이타닉호 침몰 사건에서 부유한 승객들이 구조 작전에서 우선적으로 대우받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타이타닉호 침몰 사건에서 부유한 승객들이 구조 작전에서 우선적으로 대우받았다는 이야기는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타이타닉호 침몰 당시 구명보트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명보트에 태울 수 있는 승객의 수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구명보트를 타기 위해서는 구명보트 출발 전 순서대로 탑승하도록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구명보트의 탑승 순서는 여성과 어린이, 그리고 노인들부터 우선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부유한 승객들이 우선적으로 대우받았다는 주장은 이후에 일부 언론에서 제기되었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실제로 타이타닉호의 침몰 사건에서 많은 부유한 승객들도 희생되었고 여성과 어린이들의 생존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타이타닉호에서 시행된 구조 작전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선순위 결정 방식이 여성과 어린이들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은 인정됩니다. 이후에는 여성과 어린이, 그리고 노인들을 우선적으로 구조하는 것이 선박 안전 규정에 반영되기도 했습니다. AS 신호 대신 CQD 신호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 전송한 신호는 AS가 아니라 CQD였습니다. 왜 이러한 선택이 이루어졌는지는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타이타닉호가 AS 대신 CQD 신호를 사용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AS 신호는 1905년에 국제 무선 전신 코드로 채택되기 전이므로 당시에는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CQD 신호가 더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둘째, CQD 신호는 모든 국선에게 긴급한 메시지가 전달되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AS 신호보다 더 강력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이타닉호의 무선사 우디잔 필립스는 이 신호를 사용하였습니다. 셋째, 타이타닉호의 무선사 우디는 CQD와 함께 AS를 같이 전송하였습니다. 이는 AS가 보다 잘 알려진 신호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AS는 여전히 전송된 신호 중 하나였지만 CQD가 우선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타이타닉호 침몰 사건 이후에도 CQD 신호는 일부 나라에서 여전히 사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1912년 4월 14일의 타이타닉호 침몰 사건 이후로도 미국 해군은 1948년까지 CQD를 사용하였습니다. CQD 신호의 사용은 사후적으로 비판을 받았지만 이는 당시에는 통신 기술이 발전하지 않아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선박의 대응 타이타닉호 침몰 사건 당시 인근 선박들이 구조 작전에 충분히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타이타닉호 침몰 사건 당시 인근 선박들이 구조 작전에 충분히 참여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사실 이와 같은 이야기는 사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일부 선원들은 침몰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구조 작전에 충분히 참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선원들이 침몰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당시의 통신 기술이 현재와는 달리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선박들이 타이타닉호의 신호를 받지 못하거나 이를 오해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타이타닉호 선장의 선택 타이타닉호의 선장은 빙산과 충돌한 후에 구명보트를 바로 출발시키지 않았습니다. 이 결정이 인명피해를 더욱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타이타닉호의 선장은 사고 후 바로 처단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나중에 은퇴하게 되었습니다. 타이타닉호의 선장인 에드워드 스미스는 빙산 충돌 후에 구명보트 출발을 지연한 채 승객들에게는 비상 상황이 아니라는 인식을 심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는 빙산과의 충돌로 인해 타이타닉호가 빨리 가라앉을 것이라는 인식이 승객들 사이에서 퍼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따라서 구명보트 출발을 연기하고 처음에는 상황이 안전해진 후에 구명보트를 출발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은 결국 많은 인명피해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스미스는 생존한 승객들과 함께 뉴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대중의 비난에 직면하게 되었고 타이타닉호의 침몰 사건으로 인한 대규모 인명피해는 그의 책임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스미스는 처단되지는 않았습니다. 타이타닉호 사건 이후 에드워드 스미스는 조사를 받았으나 사고의 책임은 전적으로 그에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중에 은퇴하기 전까지 다른 선박의 선장으로 일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결정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알폰스 호와의 신비한 관계 타이타닉호 침몰 사건 당시 인근 해역에서 작전 중이던 알폰스 호와 타이타닉호의 관계가 여전히 미스테리입니다. 알폰스 호의 일부 승객들은 타이타닉호에 대한 경고를 하였지만 왜 그들의 경고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는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알폰스 호와 타이타닉호 간의 관계는 여전히 미스테리로 남아있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알폰스 호는 프랑스 노르망디 지방을 여행하는 스페인어권 여객선으로 타이타닉호와는 같은 해역에서 작전 중이었습니다. 침몰 당일 오후 6시 30분경에는 알폰스 호의 승객들 중 일부가 타이타닉호의 빙산 충돌에 대한 경고를 하였으나 이를 받은 타이타닉호의 선장 등 일부 승무원들은 경고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는 타이타닉호의 관련자들이 경고를 무시한 것이지만 다른 이들은 알폰스호의 승객들이 경고를 보내는 것이 늦어져서 이미 충돌이 발생한 후였기 때문에 경고가 무의미했을 수도 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이타닉호 침몰 사건 이후에는 알폰스호의 일부 승객들이 타이타닉호의 침몰 사건을 예견한 것으로 꼽혀왔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는 불분명하지만 알폰스호와 타이타닉호 간의 관계는 여전히 이례적인 부분으로 남아있습니다. 난파선 위치 타이타닉호 침몰 사건 당시 난파선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인명피해가 커졌습니다. 이후 많은 연구자들이 타이타닉호의 잔해를 찾으며 난파선 위치에 대한 정보를 더욱 상세하게 파악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타이타닉호의 침몰 사건 당시 난파선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타이타닉호가 침몰한 지점은 북대서양 해역으로 그 당시에는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기술이 부족했습니다. 또한 타이타닉호가 침몰한 당시 해상 교통량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타이타닉호의 침몰 사실을 알리기 위해 다른 선박이 전파를 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난파선 위치의 발견은 1985년 프랑스 해양연구소의 로버트 발라드 라버트 벨러드 박사와 그의 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당시 선박 탐사를 위한 새로운 기술인 잠수함과 수중 카메라를 이용해 타이타닉호의 잔해를 찾았습니다. 1985년 9월 1일 발라드 박사와 그의 팀은 타이타닉호의 난파선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잔해는 북대서양의 바다 밑 800m 깊이에 있었습니다. 이후 많은 탐사가 이루어져 타이타닉호의 잔해를 조사하고 인명피해의 원인을 분석하였습니다. 영상 시청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